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목요일마다 이 지금 시장 상황,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주 됐죠. 그렇죠. 저희가 성탄절 그리고 또 신정이 이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좀 모시게 됐는데 자, 새해 처음 이렇게 뵙기도 합니다. 최근에 증시 상황을 보면은 뭐 국내 증시 정말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뭐 장중에 4,600선 돌파하기도 했었고 미증시도 주춤 오름세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선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뭐 1월 달 보통 우리가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다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실현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난해 말에 산타 랠리에 의해서 지금 투심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서도 AI 붐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버블에 대한. 네. 그렇지만 AI 부분에 대한 투자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계속되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데 또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주식시장도 호황이지만 경제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시장에서는 올해 2번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평가를 하니까 금융 여건도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체감 그거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도 앞에서 뭐 미국이 그렇게 나가고 또한 인프라 투자에 중요한 반도체 부분이 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뭐 조선 바이오 또 뭐 방산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시장에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오시는 만큼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업들의 어떤 그런 AI 관련된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또 고용 데이터에 약간 배드굿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는데 간밤에 이제 11월 졸츠 그리고 ADP 전미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들 그 고용 보고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주목도는 그래도 덜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뭐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고용시장의 뭐 향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11월 달 그 졸트 보고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구인 건수라든지 해고 건수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에서 고용도 늘리지 않고 해고도 늘리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좀 엉거주춤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민간 부분의 고용은 4만 1,000개 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당초에는 한 3만 개 이상 줄었다고 생각됐던 그 일자리 수가 2만 9천 개 줄은 거로 소폭 상향 조정됐지만은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이 한 5만 개 늘어날 거로 봤는데 그거를 하회했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 고용의 어떤 증가 폭이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약 한 10만 개 이상 고용을 늘렸었는데 지금 4만 1,000개로 내렸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속도는 좀 완만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 ISM 그 서비스 그 지수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미국의 서비스 부분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수는 좋은데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차감 경기는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먼저 발표됐던 제조업 부분에서의 ISM 지수는 또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확장하는 속도는 뭐 둔화되고 있지만은 뭐 확장은 하고 있지만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체는 아니고
그동안 너무 좋았던 것이 점차 좀 속도를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울기가 둔화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서 마지막에 짚어주신 이 12월 ISM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됐었죠.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54.4, 50을 넘었으니까 확장세에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어지고는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밑도는 47.9, 10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었다는 점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의 채팅창에서 보니까 어째 매주 FOMC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오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로서 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또 스케줄별로 있잖아요. 이제 새해가 밝았고 1월 FOMC를 앞두고는 사실 이제 9일에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가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11월 데이터는 또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12월 달에 그 지금 말씀하셨던 ISM 그 서비스 부분의 PMI 지수 네.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약간 좀 그 주춤했던 부분, 정부의 어떤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활동이 재개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부분에서도 이러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자료들을 나오는 거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 12월 달에 그 뭐라 그럴까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 한 시장에서 6만 개 내외에 증가할 거로 보이고 있고 전월에는 약 한 6만 4천 개 늘어났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약 6만 개 정도의 일자리 늘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실업률이 4.6%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4.56%에서 반올림해서 4.6%인데 이것이 이번 달에 나올 때 4.7%로 갈 건지 아니면 4.5%로 갈 건지 그 향방에 갈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4.6%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용 지표가 민간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좀 증가로 나왔지만 예상을 하회했던 부분을 감안을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방 리스크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뭐 4.7%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는 확실히 좀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싶은데 이 금리 인하 올해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좀 4.6%에서 4.7%로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압력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보통 시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그 효과가 뭐 6개월 아니면 9개월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노동 참가율이 좀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못하니까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도가 과거보다는 좀 덜하다는 또 노동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노동 공급이 과거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도 줄고 수요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AI 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더라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보통 한 2.3% 내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물가 불안도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연준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금리를 많이 내리자, 동결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2번 정도 올해 내리자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 내리면 이게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리는 것도 지금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케빈 헤셋 그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에서의 그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5월 달에 오면 처음 금리 인하 시점은 6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물가가 좀 더 내려오든지 아니면 고용이 그때까지도 더 개선되지 않고 더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올해 최대한 2번 보는데 저는 네.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 한 번 인하하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있고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올해 초 아니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내려와서 연말 되면 지금 4.6, 4.7에서 4.3으로 내려갈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경기가 이렇게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압력은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5월에 연준 의장 교체 시기도 좀 도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새해 넘어오고 나서도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은 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하고 엇갈린 시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확실히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이 파월 의장 임기 내에서는. 그렇죠. 5월 달까지는 금리 네.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자극되지 않을까 우려가 짙었지만 그에 비해서 그 우려에 비해서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재고로 방어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제한적인 영향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날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이제 리세션 침체로 가진 않지만 경기가 둔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가 압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이었습니다. 2.7, 2.8%였는데 그쵸. 올해는 약 한 2% 초반에서 중반, 2.3에서 2.4% 정도로 물가는 둔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세 효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연준 계산으로는 관세 효과가 물가 상승률에 작년 물가 상승률에 0.5%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된 게 작년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1분기까지는 관세 효과가 상당히 기저 효과로 많이 나타나는데 2분기 가면서부터 이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존재를 하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압력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금 2.3%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상향 뭐라 그럴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감세 정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금리 3번 내렸고 네.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면 이러한 효과들이 경기를 좀 올려주면서 소위 말해서 수요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쪽에는 공급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수요 측에서 올라오면서 그 효과를 서로 상쇄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실업률도 잡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고용과 물가의 무게추가 좀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또 하네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로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저는 좀 좋게 보는데 우리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못 내리면 네. 시장은 좀 성급하잖아요. 이제 금리 올릴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 사실은 또 이번 주에도 변동성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미 대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미 매체 보도들을 통해서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좀 체크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 뭐 전망 기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폴리마켓? 네, 베팅하는. 베팅하는 사이트에 그렇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25%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어떤 의견, 어떤 표출이 대법원관들의 대부분의 대법원 법관들이 뭐 이건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시장은 이거 이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위법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1,335억 달러라는 관세 수입을 돌려줘야 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될 그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관세를 통해서 감세를 하거나 법인세 깎아주는 건데 세금을 다시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같이 있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또 뭐 그냥 뭐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또 불안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은 어쨌든 관세라는 것을 있든 없든 또 이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아니면 통상법을 통해서 다시 관세를 또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거는 불확실할 네. 요인을 우리가 상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위헌도 문제, 합헌도 문제, 그냥 판결 내지 마 이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제 화면으로 폴리마켓에서 지금 시장이 점치고 있는 가능성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박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대법원이 과연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판결을 낼까, 이런 판결을 내릴까에 대해서는 23%좀 낮은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게는 이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를 다시 돌려줄 것을 강제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30% 베팅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지 시각 9일 나오게 될 이 결과 같이 저희와 좀 주시를 해보시죠. 자, 한편 이제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뭐 부동산 뭐 여기에 방산 여러 가지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제동을 거는 그런 멘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제니 델런 전 연준 의장이 좀 뭐 달러화가 몰락할 수 있다 강한 말을 좀 했습니다. 약간 재정 적자, 공공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 발언 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잖아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나 아니면 정부 재정 조달의 역할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금리 낮춰라. 왜 낮추냐면 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준다든지.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정의 어떤 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 경제 용어로는 재정 우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스칼 네. 도미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자넷 앨런 전 의장이나 아니면 재무장관이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재정 우위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그 배경인 정부 재정의 악화, 건전성의 악화, 그리고 이게 통화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서 물가가 높아지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 나빠지고 물가 올라가게 되면 그 통화 달러의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달러의 어떤 패권의 약화,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걸 경고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작년 동안의 어떤 행보를 아주 종합해가지고 경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재정 적자도 줄여야 되는 이런 요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니 델런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로 좀 넘어와 볼 텐데 우선은 늘 저희가 체크를 했던 환율에 대한 부분 잠시 점검을 좀 해볼게요. 연말에는 시장이 개입을 하면서 정말 최대 하락폭 보이며 그래도 1,480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선 다시 주춤주춤 좀 오름세 1,440원 후반대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의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되돌림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 사실 시장에 제 생각으로는 직접
개입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어 네.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외환보유액이 많이 음. 줄었잖아요. 26억 달러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게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IMF에 대해 해놓은 SDR도 있을 건데 제일 네. 중요한 것이 제일 많은 것이 국채 등 유가증권의 그 규모가 있는데 한 87%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약 한 82억 달러가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운영 수익의 역할도 있지만은 이거 팔아가지고 외환시장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달러 원 환율을 낮춰놨는데 우리가 달러 원 환율 왜 이렇게 높아요 얘기할 때 이거 구조적인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다시 1,430원대에서 50원대로 올라오게 된 건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는 이게 좀 1,300원대 내려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국내외 전망 기관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올해 평균이 1,410원대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평균이 1,422원이에요. 그래서 약 한 10원 정도 더 낮을 거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변동폭이 1,360원에서 1,470원까지 높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미국 경제 하반기로 네.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국내 전망기관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달러 원 환율의 평균적인 수준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IB들은 반대로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낮다라고 봐서 이거 굉장히 지금 변곡점 그렇네요. 상반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부하기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었다. 12월 외환 보유액이 특히나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걱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보통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에서의 외화 예수금 조정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증가하는데 지난해 말에 20억 달러 이상 줄은 그 규모가 외환위기 때에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1997년 그때는 12월 달에는 한 40억 달러 줄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로는 많이 이제 작은 규모지만 근래에는 굉장히 크게 줄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큰 이유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의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달러 원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외환 당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계속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게 되면 네. 있을 수 있는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 외환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외환 시장 개입은 또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체력이 좀 단단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개입보다도 구조적인 문제가 국내에서의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국내에서의 어떤 기대 수익률보다 해외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국내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또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머니무브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합쳐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이 약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은행 예금이 한 달 새 뭐 32조 원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뭐 대출이 막혀서 예금부터 깼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증시 예탁금이 9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에서 증시로 많이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돈의 움직임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성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 3% 이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으로의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금 이동은 불가피한 거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가계들의 어떤 자금 수요를 누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또 뽑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출이 어려워서 생계형 아니면은 뭐 가계 대출 수요를 못 맞춰주니까 예금을 또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에 있어서의 어떤 대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정기 예금 같은 것들이 지금 줄고 있어요. 이 머니 무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 그러면 또 약간의 유동성 경색까지도 심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숙제가 굉장히 많은 오늘 하루의 어떤 질문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도 그렇고 또 국내 자금시장도 네. 그렇고 어쨌든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지난해 이제 증시로만 보자면은 기대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라왔는데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시장도 지금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미국도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